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방세법 중에서도 출제 비중이 높은 재산세 부분 정리하죠. 129쪽. 여러분 교재에 129쪽에 재산세 나왔죠. 재산세에서는 매번 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공부하실 때도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무엇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 공부하고,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세율.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과세 요건이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 과세 표준에 세율 곱해서 세액이 나오면 이 세액을 납부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과정을 납세 의무자 스스로 해서 신고하고 내는 걸 신고납부라고 하고, 요 과정을 과세권자가 해서 과세분서인 고지서를 발부하는 걸 보통 징수라고 하는데, 재산세는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징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1쪽 우리 130쪽에 보시면 재산세 개요 나왔죠. 재산세는 지금까지 공부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거래세고 유통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매매 거래가 많으면 그것만큼 거래세인 취득세 등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좋아집니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이 동결돼 버려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면 거래하는 행위가 없으니까 취득한 자가 없고 취득세 조세 수입이 그만큼 감소되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렵겠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따라 거래세 재정 수입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지금 공부해야 될 재산세 부분은 거래세가 아니라 보유세죠. 가지고 있었던 물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1년 이내, 앞으로의 1년 동안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력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거래세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재산세 징수한 거 보고 올해 들어올 재산세를 과세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세원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지방세 중에 시군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재산세 개요 한번 보죠. 재산세 과세 대상은 시군 내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법률에 의해서 고시된 도시지역, 여기서 도시지역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개발해야 되겠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묶어놓은 그런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지역에 있는 선박, 항공기 빼고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별도로 계산을 해서 원래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 두 개를 합산을 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산세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특별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가 재산세를 공동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특징 보시면 1번 재산세는 과세물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하기 때문에 시군세로 되어 있다 그랬죠. 다만 시범지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지역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시와 자치구가 50%씩 재산세를 공동과세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구세로 되어 있다. 다음 2번 재산세는 매년 1년 중에 하루를 기준하죠.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납세 의무자한테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과한다. 2017년 재산세는 2017년 6월 1일 소유자한테 부과하고 2018년에 가서는 2018년 6월 1일 소유자한테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입니다. 3번, 이와 같은 재산세는 과세 표준이 크게 변동이 없죠. 물가 상승률만큼 변동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 없다. 그래서 과세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세원이 가장 안정적인 지방세로 되어 있다 그랬고요. 4번에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고 그 물건으로 인해서 내포하고 있는 수익력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응익과세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다음 5번, 법령이 정하는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본래의 재산세를 계산하고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따로 계산해서 두 개를 합산한 걸 재산세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다음 6번째, 재산세는 징수 절차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을 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부가징수, 즉 보통 징수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를 받아서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이라고 하는 연체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우리 7번째 보시면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 편익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중에 유일하게 물납과 분할납부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참고로 국세, 지방세 다 총칭해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상속세하고 재산세가 물납이 되고 다른 조세는 물납이 폐지됐죠. 그리고 분할납부는 재산세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도 분할납부가 되지만 물납과 분납이 가능한 건 두 가지, 상속세하고 재산세 참고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째,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 대장에 기재를 해놓고 부과하기 때문에 대장과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참고로 9번째 보시면 재산세는 징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지서 발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죠.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고 또 하나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요. 아무리 물가가 상승해서 폭등한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갑자기 많이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세부담 상한 제도도 있고, 물론 주택에 대해서는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10, 100분의 130까지 이렇게 차별해서 차등을 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세부담 상한 비율이 별도로 있지만 주택을 제외한 토지나 건축물은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죠. 지금 읽고 간 이 재산세 특징은 앞으로 수업하는 데 있어서 반복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죠. 먼저 공부할 게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재산세 과세 대상은요, 과세 대상하면 어떤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냐.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하면 1년 중에 하루예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죠. 6월 1일 기준으로 누구? 시장, 그리고 군수,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인,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세 대장이라고 하는 장부에다가 이것을 기재를 하고 이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과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과를 하되 하나 특징이 있죠. 공부상의 현황과 공부상의
현황과 6월 1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같아야 정상인데 서로 다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무엇으로 하느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요거 확인하고 한번 가죠. 여러분 131조 과세 대상 재산세는 시군군에 소지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한다. 여기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한다. 그거 밑줄 쳐놓고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세법은 기본이 사실상이에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서 6월 1일,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일 6월 1일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날 현재 사실상 현황. 그래서 모든 세법인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만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럼 과세 대상은 보시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과세 대상 물건 첫 번째 토지가 있죠. 토지하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의 모든 토지, 여기서 사실상의 모든 토지는 토지 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토지라도 사실상의 토지라면 그건 재산세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등기,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건축물이죠. 자, 토지는 모든 토지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런데 건축물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과세 대상 건축물은 두 가지. 하나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죠. 그럼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하면 건축법 2조 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 규정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 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토지에 붙어 있는 공작물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물을 얘기한다 그랬고, 또 하나는 토지 또는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가 되는 각종 레저 시설이나 저장 시설이나 또는 도크 접안 시설, 그 외에 기타 급배수 복개 시설이나 기타 에너지 공급 시설물 등 기타 시설물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토지 등의 얘기는 토지 위에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물이죠. 이렇게 토지 등에 설치되는 이런 시설물은 비록 지붕은 없지만 넓은 의미의 건축물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주택 있죠.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된 토지, 이때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실까요?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거기에 부속된 무엇까지, 토지까지를 합쳐서 주택으로 본다.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죠. 여러분이 하나 이해하실 것은 모든 부동산은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구분해서 과세를 하지만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딸려있는 토지를
통합해서 주택으로 과세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주택이라고 한다. 참고로 이 부속된 토지는요, 도시 지역 밖에 있으면,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건물 바닥 면적, 정착 면적 또는 건물 바닥 면적의 10배 이렇게 얘기하고,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5배까지를 부속된 뭘로?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은 건물과 부속된 토지까지를 주택으로 보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토지 중에서 주거용 부속 토지, 건물에 딸려있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건축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건축물에 들어가지만 별도로 분리를 해서 주택으로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택의 세 번째 줄 뭐라고 했냐면,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이 얘기는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는 토지지만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해서 주택으로 오고, 건물도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주택으로 별도로 구분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력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재산세다. 그렇다면 수익력이 큰 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고, 수익력이 적은 경우는 역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죠. 그렇다면 똑같은 10억짜리 상가 빌딩과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이 세 부담이 적으냐? 즉 주택은 세금 부담이 적다는 얘기예요. 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이다. 그래서 세부담을 줄여주고, 상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이 있으니까 주택보다는 재산세 부담이 크죠. 결론은 주택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주택을 구분할 때 하나의 건물의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그때는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하나의 건물의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을 때 주택 부분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니까 주택을 구분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 거냐?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때 첫 번째 하나의 건물에, 이때 이 하나의 건물이 한 동의 건물일 수도 있고 한 구의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동의 건물, 즉 하나의 건물인데 동자가 붙는 건물 있죠. 그건 집합 건물, 구분 등기가 되는 건물이죠. 그래서 민법에서 물권에 공부할 때 하나의 물권에 하나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걸 일물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물일권주의의 예외가 바로 이와 같은 한 동의 건물이죠. 한 동의 건물은 하나지만 그 건물 하나에 소유권이 수십 개 이렇게 구분해서 등기가 되는 건물, 집합 건물, 구분 소유 등기 되는 건물을 한 동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한 동의 건물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동자가 붙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한 동의 건물인데, 하나의 건물인데 동자가 붙는 건 주로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죠.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붙으면 건물은 하나지만 여기에 소유권은 구분해서 등기가 되는, 구분 등기가 되는 건물을 우리는 이렇게 한 동의 건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동의 건물 이렇게 명칭이 붙는 거에는 상가도 있죠. 상가 건물도 동자가 붙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건물은 하나지만 구분해서 등기가 되는 건물이죠. 이런 건물인데 이런 걸 합쳐놨어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택이고 요거는 전부 다 상가인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놓으면 그것이 바로 뭐냐? 이거죠. 자, 상층은 아파트, 하층은 상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일명 우리는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하죠. 이거는 실무적으로 만들어낸 용어고 법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한 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주상복합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요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거기 보시면 1번 동그라미 1번 131쪽 밑에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얘기는 주상복합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거기까지만. 한 동의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거지, 상가 부분은 별도로 상가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죠. 한 구의 건물이에요. 한 구의 건물, 한 구의 건물인데 이것은 2층짜리든 3층짜리든 4층짜리든 5층짜리든 건물은 하나예요. 그러나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예, 상가주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위에 층은 뭘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밑에는 상가 등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건물을 우리는 상가주택 이렇게 얘기하죠. 등 하나의 건물이지만 층별로 구분해서 등기는 안 되죠. 이 물건에는 소유권이 하나, 이런 건물입니다. 이런 경우 이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이 부분은 상가죠. 그런데 전체 연면적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를 뭘로 보겠다? 주택으로 보겠다. 50% 이상이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면적이 주택과 다른 면적이 똑같거나 주택 면적이 크면 전체를 뭘로 주택으로 보고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게 바로 상가주택이에요. 그래서 상가주택은 위에 층은 등기 권리증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밑에 층은 근린생활로 되어 있죠. 이런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같거나 크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132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방세법에는 이렇게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실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가주택은 일일이 용도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기 권리증에 기재된 내용대로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재산세 부과하고 상가는 상가로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와 같은 법률 규정하고는 괴리가 있죠. 차이가 있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보니까 재산세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부과할 때 상가주택 중에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다 주택으로 재산세가 고지돼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부과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는 그러나 실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공부하기 때문에 법 규정 그대로 우리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전부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죠. 한동은 주택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한 구의 건물 그러면 이거는 50% 이상이 뭐면 주택이면 뭘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겠다. 50% 이상이 주거용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 우리 실무에서는 단독주택이죠.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가구 주택은 출입문을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별도로 갖춰놓고 전체에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이렇게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3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인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법에서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을 따라가면 전체가 주택 하나로 보는데, 전체를 주택 하나로 보면 재산세 부담이 너무 커요. 왜? 재산세는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참고로 재산세 세율에서 잠깐 주택에 대한 세율을 잠깐 보시면 156쪽 보실까요? 156쪽에 보시면 주택에 대한 세율 맨 밑에 초과 누진세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시면 자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 6천만 원 초과, 그리고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6만 원 더하기 6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1000분의 1.5 이런 식으로 누진세율로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다가구주택이 있다고 그래봐요.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 3가구가 살고 있다. 3가구. 그런데 여기가 요 토지하고 건축물을 안분 3등분 3분의 1씩 나눠서 계산했더니 여기가 과세표준이 3천만 원, 여기도 과세표준이 3천만 원, 여기도 3천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전체를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과세표준이 9천만 원이 되겠죠. 9천만 원이면 세율표, 재산세 세율에 몇 번째로 가냐면 두 번째로 가요.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그럼 거기로 가면 기본 얼마? 6만 원 더하기 그랬죠. 왜 6만 원이 누적됐느냐? 그건 첫 번째 단계 6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1, 0.1을 곱하면 6만 원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첫 번째 세금이 누적됩니다. 이게 누진세율이죠. 6만 원 더하기. 여기서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게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에 곱하기 1000분의 1.5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0.15% 곱하면 요거 어떻게 돼요? 1000분의 1.5를 곱하니까 4만 5천 원이 나오네요. 그죠? 그럼 6만 원에 4만 5천 원 더하니까 재산세는 10만 5천 원이 나옵니다. 뭘로 봤을 때 전체를 주택,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서 주택을 하나로 단독주택으로 보면 재산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각각 주택으로 본다면, 과세표준은 3천만 원이죠. 예. 그러면 요거는 세율이 첫 번째로 갑니다. 첫 번째 1000분의 얼마예요? 1. 그러면 3만 원. 그래서 주택이 3개니까 각각으로 하면 3만 원, 3만 원, 3만 원. 그래서 합쳐서 9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뭘로 보면, 주택으로 보면 각각 계산해서 더해도 9만 원 나오지만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하면 이렇게 10만 5천 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보지 않고 각각 주택으로 보겠다.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각각 계산하니까 세금 부담이 적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 가구를 뭘로?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서 과세 대상의 132조 양가로 2번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여기까지 10가구가 살고 있으면 주택을 10개로 보고 각각 계산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 부분의 세 가지는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동의 건물은 면적 크기 계산하지 않고 주택 부분만 주택, 한 구의 건물을 같이 사용할 때는 주택 면적이 크거나 같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겠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전체가 아니라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이제 과세 대상 네 번째 항공기죠. 사람이 공중에서 탑승, 조종할 수 있는
기구, 항공기, 그리고 다섯 번째 선박이 있죠. 선박.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물건은 크게 다섯 가지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걸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알아봤고, 여러분 133쪽에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분류는 세율 적용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순서 바꿔서 두 번째 148쪽으로 갑니다. 두 번째 공부해야 될 게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그래서 148쪽에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세권자는 누가 과세권자냐? 재산세 과세권자는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의 경우 선박, 항공기를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하고 자치구가 공동과세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부 다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죠. 또 하나, 재산세는요, 과세권자가 조례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나오면 거기에 100분의 50까지 가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세권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 납세지. 납세지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장소, 행정관청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납세 의무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면 그 재산세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느냐, 그 장소죠. 그래서 당연히 재산세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건 중심이기 때문에 물세죠. 그래서 물건의 소재지로 갑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여기를 납세지로 하고, 그 다음에 선박은 선박법에 따라 선적항 소재지로 갑니다.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는 정계장 소재지 또는 정치장 소재지, 정계장 소재지로 하겠다. 여러분, 선적항이라고 하는 것은 2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화물을 싣고 내릴 때 필요한 선적 증서를 교부하기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를 선적항이라고 하고, 선적항이 없는 경우는 정계장으로 갑니다. 정계장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운항하지 않을 때 머무르는 장소를 일정하게 한 거 정해서 시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와 같은 정계장. 그럼 정계장이 없는 선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항공법이었던 것이 명칭이 법률이 개정됐죠.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등록된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정치장 소재지를 우리는 납세지로 한다. 그래서 부동산 정도만,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납세지로 하겠다. 자,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1년 중에 하루지요. 그날을 과세 기준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사실상 누구예요? 소유자입니다.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이 사람을 사실상 소유자. 자기 앞으로 형식상 절차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했어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이때 사실상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냐 법인이냐 단체 또는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 또는 외국인 비거주자 불문하고 다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개인, 법인, 단체 다 납세 의무자예요. 비거주자도. 그런데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6월 1일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가 사실상 소유자냐? 6월 1일자
매수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양가로 1번 원칙.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미니 강의에 나와 있듯이 6월 1일 사고 팔았다. 그러면 매도자가 아니라 6월 1일 날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인데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명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는 공유재산이죠. 공동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각각의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랍니다. 여기서 지분권자라는 얘기는 자기 지분만큼이죠. 등기부에 지분 표시가 없다면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보고 각각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래서 공동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또 하나는 주택 있죠. 주택을 구분 소유하고 있다. 주택을 구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주택을 구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럼 어떤 경우냐? 이것은 시가 표준의 비율로 무엇을 하라? 비율로 안분을 해서 각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재산세는 일반 부동산은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재산세를 계산하지만 주택은 이겁니다. 자,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토지를 이렇게 단독으로 소유했던 공동으로 소유했던 구분 소유했던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건축물을 주택의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은 어떻게 한다?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한꺼번에 재산세가 나오면 이것을 갑과 을로 나누는데 뭘로 나누느냐?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을 해서 각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공동소유 재산은 각각의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두 번째,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어도 합쳐서 재산세가 나오면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서 각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가죠. 밑에 방가로 1번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공유재산의 경우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를 두 번째 줄에 줄치면 되죠.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다만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본다. 다음 방가로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도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을 해서 각각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로 재산세를 안분해서 그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요,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예외로 의제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의제 납세 의무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납세 의무자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납세 의무자로 간주한다, 보겠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그래서 밑에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나왔죠. 공부상 소유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공부상 소유자가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있는데 그 사람이 등기를 안 했다. 그죠? 매매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 등기 안 했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6월 1일 전에 부동산을 처분했지만 상대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갔다. 이렇게 시장 군수한테 증빙자를 갖춰서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도 안 하고 상대방에서 등기가 없다면 시장 군수는 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확인해 보면 밑에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다. 얘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는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사실상 소유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다음 그 밑에 이번에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 그랬죠. 자, 두 번째는요,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는데, 참고로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무한자 많은 자예요. 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두 번째, 민법상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두 사람 이상이다. 그럴 때는 연장자 순으로 주된 상속자를 결정하죠. 참고로 민법상 지분이,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 그러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1.5알이고 직계비속은 1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지분이 가장 많아요. 그럼 배우자가 없을 때는 자녀들은 지분이 어때요? 가장 많은 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자녀들은 똑같다. 그럴 때는 자녀들 중에서는 연장자 순으로 주된 상속자를 결정하는데, 왜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얘기는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등기해야 되는데 상속 등기도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주된 상속자가 누구누구가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해야죠. 그래서 사실상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확인해 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주된 상속자 그러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하되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그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 종중 소유의 공부상 소유자. 개인 재산인데도 종중 소유인데 그 재산을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사실상은 종중 소유 재산인데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경우는 신고하라 이 얘기입니다. 내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이건 내 개인 재산이 아니라 종중 또는 문중 재산이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종중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그런 신고가 없다면 등기가 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 얘기고요. 네 번째, 매수계약자가 있어요. 이것은 국가 등과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연부금 완납하기 전에 물건을 미리 건네받아서 사용하는 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연부계약 체결하고 연부금 완납하기 전에 미리 물건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때는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래서 요약하면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두 번째 연부계약을 체결을 하고 세 번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 5번에 보시면 신탁법에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있어요. 위탁자, 신탁법에 합법적으로 재산관리를 맡기는 거 신탁재산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누구냐?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본다. 얘기는 갑이 맡겨놓은 것도 수탁자가 내고 을이 맡겨놓은 것도 수탁자가 되는데, 갑이 맡겨놓은 거와 을이 맡겨놓은 건 별개로 각각으로 보는 거지 그걸 다 합쳐서 과세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다음 6번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환지 방식에 의해서 환지 처분하고 남는 보류지나 공사비로 메꾼 채비지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 소유고, 사업 시행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 7번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그랬는데, 이건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줄 다시 가서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않은 사유는 오른쪽 맨 위에 보충학습에 메모해 놨죠.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얘기는 소유권의 쟁송, 다툼이 있어서 소유권의 소송 중에 있는 그런 재산이거나, 아니면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돼서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경우 등은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유로 보고, 현재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칙은 뭐예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등기 안 했어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면 6월 1일 사고 팔았을 때 취득한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재산세 부분을 피해 가려면 6월 1일 지나서 6월 2일 날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고 내년부터 납세 의무가 부여되고, 만약에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만약에 6월 1일로 해서 취득했다면 취득한 사람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소유자다. 다만 공동소유재산은 각각의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서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어도, 그때는 누구 소유하고 있어도 토지와 주택을 합산을 해서 재산세가 나오면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을 내서 각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외로 이렇게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지만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의제 납세 의무자 또는 간주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냐? 각종 6월 1일 전에 소유권 변동 등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누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또 종중소유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주된 상속자 하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등기도 없고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맡긴 사람이 아니라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채비지, 보류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국가 등의 재산을 연부로 계약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사유에는 누구?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보셨고, 151쪽 4번의 납세 관리인 지정, 양가로 1번 무슨 말이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자기가 직접 사용 관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납세 관리인을 하나 지정을 해서 뭐하라?
신고를 시장군수한테 하라. 그럼 시장군수는 그 사람한테 고지서 발부하면 되죠. 그런데 2번 납세 의무자가 자기가 실제로 사용수익 관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납세 관리인을 스스로 지정을 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는 조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으로 직권으로 과세 대장에 등재를 하고 그리고 부과 징수하는 걸로 지정해서 원칙은 납세 의무자가 관리인을 지정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가 없으면 과세권자가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기재하고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151쪽에 보시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 봅니다. 재산세는요, 이렇게 아까 과세 대상 물건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그럼 이러한 재산은 과세하지 않겠다. 1번 151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내지 마라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는 국가가 가지고 있어도 과세를 하겠다.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외국 정부에서 과세를 하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과세를 하고 그래서 상호 면세주 협정이 체결된 국가끼리만 비과세한다 이 얘기고 2번은 아까 국가 등이 소유는 하고 있지만 연부계약 체결해서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재산은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죠.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도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지정했다면 그 재산은 과세 대상이다. 이런 걸 빼놓고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은 비과세입니다. 다음 2번은요. 15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되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얘기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비과세지만 유료로 사용하는 건 과세한다 이 뜻이죠. 국가 등이 남의 재산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다음 2번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있는데 1번에 보시면 지목이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토지는 소유는 하고 있어도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두 번째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산림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등 공익상 재산세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거 그랬는데 거기 1, 2, 3, 4번은요. 1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통제보호구역 있죠. 민간인 출입할 수 없는 지역 통제보호구역 안에 임야는 사용수익할 수 없으니까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 안에서도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 답, 과수원, 대지는 하겠다?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통선, 민간인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허가받고 들어가서 현재 농사 짓고 있는 전답, 과수원, 대지 등은 뭐하고 과세를 하고 사용수익 하니까 그 외 토지가 비과세고요. 다음 두 번째는 산림법에서 지정된 채종림이나 시험림, 묘목이나 종자를 얻기 위한 거 연구활동에 이용되는 이런 임야는 과세하지 않죠. 다음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보전지구 안에 지정된 임야죠. 자연보전지구 안에 있는 임야라면 임야 소유자가 사용수익할 수 없죠.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있는 임야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음 3번 과세 기준일 현재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박을 소유는 하고 있지만 선박으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 비상재해 구조용이나 재난구조용 또는 무료 도선용 또는 큰 배에 달려있는 이동수단인 부선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다면 과세하지 않겠다. 그리고 5번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건축물,
주택에 부속된 토지까지도 주택의 건물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만 과세 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의 일부분만 철거명령 받았다면 철거명령 받은 부분만 비과세고 그 외 부분은 사용수익할 수 있으니까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있는데 다만 이런 경우는 과세를 하죠.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다 그래서 1번서부터 152쪽에 5번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위로 가세요. 이번에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의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사치성 재산은 과세를 하겠다. 그거하고 두 번째 줄에 해당 재산을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비과세 부분은 크게 집중해서 정리할 것까지는 없지만 재산세에서는 세 문제 중에 지금 한 것 중에는 이번 시간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필수니까 요건 꼭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과세 표준 이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